일요일 저녁은 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동민이와 며느리 유미가 한 주를 마무리하며 들르는 제법 평화로운 의식이었지요. 제가 차린 뜨끈한 밥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시간이 제 적적한 일상에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을 넉넉하게 차려냈어요. 와, 어머니. 오늘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1등이에요. 며느리 유미가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밉지 않아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제 아들 동민이는 뭐가 그리 피곤한지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다가 아내의 성화에 마지못해 일어나는 참이었습니다. 그러게 엄마, 맨날 이렇게 진수성찬 차리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잖아. 동민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심함이 순간 제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힘들지 않으냐는 걱정이 아니라 매번 차려내는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 제가 너무 꼬아서 듣는 걸까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아들 녀석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데 많이 먹어라. 그렇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식사가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유미의 입에서 시작되었어요. 잡채를 한 젓가락 입에 넣고 오물거리던 유미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뉴스 보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보름 만에 발견됐대요. 냄새 때문에 이웃이 신고해서 알았다나 봐요. 세상에 자식들도 다 있었다는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동민이가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며 유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자식들이 근처에 살아도 다 소용없다더라고. 어머니도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그 말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정확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 그 말이 유독 귀에 크게 울렸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 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식들 눈에 그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걸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내 앞가림 정도는 하고 산다. 그리고 여기 경비 아저씨도 24시간 계시고 이웃하고도 잘 지내는데 뭘 그리 걱정해. 에이, 어머니. 그런 걸로 어찌 안심이 되겠어요. 사람 일은 한순간이라는데. 제 단호한 대답에도 유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민이를 향해 여보, 안 그래? 우리도 우리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라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민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유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더 이상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모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어요. 아들 내외의 말은 분명 저를 위하는 걱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시커먼 욕심의 민낯을 언뜻언뜻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불편한 저녁 식사가 있은 지 사나흘쯤 지났을까요? 모처럼 볕이 좋아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유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말에 보고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그럼 별일 있겠니? 방금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하려던 참이다. 다행이네요. 어제는 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요즘 날씨도 오락가락하는데 보일러는 잘 돌아가나 싶고 혹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참으로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가움 뒤에 숨은 뾰족한 의도를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유미는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효도는요, 매일같이 문안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아니래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미리미리 복잡한 문제들을 관리해 드리는 거래요. 재산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그런 거요. 관리라는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재산을 왜 너희가 관리한다는 걸까요? 저는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유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는 마세요. 그냥 저희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식 이름으로 미리 옮겨 놓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줄일 수 있고 혹시 모를 불당사가 생겼을 때도 절차가 간단하대요. 어머니 귀찮으신 일 없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이었어요. 참으로 영리한 며느리입니다. 저를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재산을 미리 넘겨달라는 것이었지요. 혹시 모를 불상사라는 말은 저녁 식사 때 들었던 고독사라는 단어와 겹쳐지며 불길한 메아리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아직 그런 거 신경 쓸 만큼 늙지 않았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에나 신경 쓰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저것은 제 존재 자체를 서서히 지워가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아들 동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가 제 반응을 보고 아들에게 SOS를 친 것이 분명했지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 있고 어딘가 모르게 사무적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다. 넌? 나도 방금 먹었어. 다름이 아니라 아까 유미한테 전화 받았다면서. 엄마가 화를 많이 냈다며? 화를 내긴 누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에이, 엄마. 너무 그렇게 꽉 막히게 생각하지 좀 마. 유미도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서로 편하자고 하는 이야기지. 서로 편하자.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본론만 말해라. 제 차가운 목소리에 동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거지. 엄마 혼자서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변호사 통해서
서류 몇 가지 준비하고 있거든. 그냥 가족끼리의 약속 같은 거야. 엄마도 시간 될 때 도장만 한번 찍어주면 돼. 서류.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고독사 이야기, 며느리의 관리라는 단어,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서류라는 단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서류가 무엇일지 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 여보세요? 라며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서류라는 두 글자만이 윙윙거리며 울리고 있었어요. 내 피와 땀, 내 인생의 역사가 고작 서류 몇 장과 도장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던가. 전화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소리. 거대한 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예고된 불행은 어김없이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은 채 보낸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늦잠이라도 잘까 하다가 뒤숭숭한 마음에 일찍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굳은 표정의 동민이와 그 옆에서 애써 미소를 만들어 보이는 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유미의 한쪽 손에 들린 두툼한 베이지색 서류 봉투. 그것이 마치 저를 겨냥하고 장전된 총구처럼 느껴져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평생의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이 집에서 도망치거나 피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주말인데 댁에 계실 줄 알았어요. 잠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유미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어딘지 모르게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며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미안함이나 조심스러움 대신 목적을 앞둔 자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민이는 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아내의 뒤를 따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빼고 먼저 앉았습니다. 어서 본론을 시작하라는 더 이상의 위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의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아들하고 통화하셨다면서요. 괜히 전화로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아서요. 역시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얼굴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어머니 편안하시라고 저희가 머리 싸매고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서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는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공손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놓았습니다. 제 위에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포괄 증여 계약서라는 차갑고 위압적인 글자가 선명한 고딕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포괄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부분이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 그들은 제 인생 전부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배신감. 제 손으로 밥을 해먹이고 제 돈으로 가르쳐 시집보낸 며느리와 아들이 합심하여 제 숨통을 조여오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한 채
외워온 대사를 읊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 단어만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서지만 사실상 관리 위임 같은 개념이야.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복잡한 재산 관리는 저희가 대신하고 세금 문제나 자잘한 행정 처리 같은 것도 다 맡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상속 절차도 이걸로 한 번에 끝나니까 간편하고 다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다 너를 위한 길이겠지, 이 녀석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나열된 조항들은 하나같이 제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1조 증여자 오정숙은 아래 목록의 모든 부동산 자산을 수증자 박동민에게 증여한다. 목록에는 제가 사는 이 아파트와 남편과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의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2조 증여자는 모든 금융자산예금, 적금, 펀드, 주식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수증자에게 위임한다. 제3조 증여자의 모든 연금 및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증자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흔적, 모든 안전장치를 남김없이 긁어 모아 아들에게 바치는 재물 목록이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까지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증여자의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향후 일체의 법적, 도의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제가 침묵 속에서 서류를 읽는 동안 유미는 제가 마음을 돌렸다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안심시키면 된다는 듯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모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저희도 마음 편히 어머니께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용돈 2배로 드릴게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해외여행 갈 때마다 꼭 모시고 갈 거고요.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용돈 50만 원 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던데 어머니는 기죽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무시당하는 세상이잖아요. 고독사 같은 험한 꼴 안 당하시려면 여기에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고독사. 또다시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빗장을 부숴버렸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고작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용돈과 동남아 패키지 여행 몇 번으로 흥정될 수 있는 것이었던가요? 저는 서류 뭉치를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서 종이가 사정없이 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미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나가라. 구겨진 종이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양 있는 며느리 연기는 산산조각 났지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성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세요? 저희가 이거 그냥 준비한 줄 아세요? 변호사 사무실 몇 번을 들락거리고 수수료만 해도 얼만데 어머니 좋으라고 한 일을 이따위로. 성애? 이게 성의로 보이니? 내 전 재산을 날로 삼키려는 시커먼 탐욕으로밖에 안 보인다. 내 눈에는 내가 돈으로만 보이더냐. 당장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들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제 고함에 동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치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제 완고함에 대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엄마까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그냥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차피 다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걸 좀 일찍 저희 필요할 때 주신다고 뭐가 덧나냐고요? 물려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했더냐? 이건 내 돈이고 내 인생이야. 내 아비와 내가 엄동설안에 손 불어가며 남들 잘 때 잠 못 자가며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을 너희가 이렇게 앉아서 날강도처럼 빼앗으려 들어? 날강도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남입니까? 장남이잖아요, 장남. 대한민국에서 장남이 부모 재산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해를 못하시고 저희를 도둑놈 취급을 하세요? 아들의 입에서 당연히 제 거라는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어미의 재산을 탐하는 하이에나가 되어 제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주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서운하네요. 저희도 저희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혹시 밤에 전화 안 받으시면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저희도 마음 편하게 저희 사업도 구상하고 애들 유학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좋고 저희도 좋은 윈윈 아니냐고요. 너희가 마음 편하자고 내 인생을 내놓으라는 말이냐? 내가 너희 편하자고 너희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리고 모신다니까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청승 떨면서 먼지 쌓인 가구나 닦고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손주들 재롱이라도 보면서 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낫잖아요. 혼자 냄새 피우면서 고독사하고 싶으세요? 자존심도 정도껏 부리셔야죠.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들의 언어와 저의 언어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제 자식이었던 것들을 향해 말했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식 둔 적 없다. 문을 닫고 잠그자 문 밖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전화해도 저희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한참을 더 쿵쾅거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현관문이 지축을 울리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그 포괄 증여 계약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넘기라는 잔인한 요구서.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탐하는 것을 넘어 오정숙이라는 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폭력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는 이미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아래에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마련했던 작은 전세방의 녹슨 문패를 고이 간직해 두었던 우리의 역사가 잠든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옛 통장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저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헌책방 골목에서 처음 만나 연애하던 시절, 남편은 제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어주던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지요. 가진 것은 없어도 눈빛만은 살아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루 4~5시간 쪽잠을 자며 국밥을 말고 취객의 행패를 견디고 단골 손님의 격려에 눈물 찢던 시절. 동민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 포대기로 갓난아들을 등에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동민이가 행여 추울까 뜨거운 아궁이 옆에 낡은 담요를 깔아 눕혀놓고는 했지요. 제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면 고된 줄도 모르고 힘이 솟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우리처럼 살게 하지는 말자. 그것이 저와 남편의 유일한 목표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민이가 먹고 싶다는 것, 배우고 싶다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다며 상장을 받아온 날 남편은 장사도 접고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더랬습니다. 그 아들이 번듯한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여쁜 색시라며 유미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옆에 놓인 낡은 통장들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비닐 커버 속 첫 번째 통장.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적힌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0원, 100원씩 모아 입금된 기록들. 닳고 다른 종이 위에는 저와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지문이 겹겹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번듯한 가게로 바꾸고 그 가게를 지금의 작은 상가 건물로 바꾸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았습니다. 동민이에게는 늘 최고급 운동화,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었지만 저희 부부는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위암 사실을 알고도 한참을 제게 숨겼습니다. 제 걱정이 먼저라며 당신 병원비가 더 중요하다며 바보같이 끝까지 자신의 치료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 곁을 떠나고 말았지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가 제 손을 잡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수가,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우리 목숨값이고 우리 땀이야. 자식한테 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 나중에 쓰더라도 함부로 쓰지 마.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에 썼으면 좋겠어. 동민이한테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그때의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고 남편이 남긴 재산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남편의 유언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가슴을 차갑게 식게 하는 일이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쓰라. 아들과 며느리는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와
시베리아 벌판 같은 냉기만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제 인생의 역사를 넘겨주는 것은 남편과 저의 삶 전체를 모욕하고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땀의 결실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로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토끼처럼 빨개졌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강물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새벽의 여명처럼 명료하게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으로. 저는 상자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를 찾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청명의 대표로 있는 최동훈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예요. 오정숙입니다. 박 사장 집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갑작스러운 전화, 그리고 제 속에 놀란 듯 했습니다. 오정수가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세상에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네, 그럼요. 잘 지냈지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두 새벽 안개처럼 씻겨나간 듯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제 결연한 말투에 최 변호사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오늘이라도 제가 편한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2시간 뒤에 뵙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굳은 결심을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니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던 모습 이후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최 변호사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과 정정한 자세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무슨 큰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의 안내를 받아 전망 좋은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내어주는 따뜻한 대추차의 온기에 꽁꽁 얼어붙었던 손과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자식에게서 받은 멸시와 냉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내민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독사를 미끼로 던지며 시작된 심리적 압박부터 제 면전에 던져진 포괄증여 계약서의 조항들,
가리고 당연히 제 것이라며 소리치던 아들의 모습과 자존심도 없냐며 비아냥거리던 며느리의 얼굴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지난밤에 모두 흘려보냈으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눈을 바라보며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동민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을 겁니다. 형수님, 정말 말도 못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만큼 아프고 깊은 것은 없지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법률가로서의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라도 아드님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이나 혹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소송 같은 걸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제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땀의 가치를 그 아이들이 아닌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제 단호한 말에 최 변호사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철을 뒤지더니 몇 가지 선택지를 제 앞에 제시했습니다.